제3절은 장수 브랜드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소비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장수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장수 브랜드가 되기 위한 비결을 보면 무엇보다 첫 번째는 소비자들의 필요와 욕구를 잘 충족시켜 줘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브랜드 전략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장 변화가 이루어지면 그 브랜드의 리뉴얼이 이루어져야 되고, 제품 고유의 색깔은 그래도 고수해야 되고, 제품과 회사에 적합한 슬로건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장수 브랜드의 조건입니다. 브랜드 장수의 필요 조건은 브랜드 포트폴리오의 구축과 꾸준한 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움과 기존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특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유지할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한 겁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가장 아래에 보면 장수의 충분 조건으로 리뉴얼과 리포지셔닝이 필요하고, 장수의 필요 조건으로 포트폴리오 관리, 그리고 장수의 핵심으로는 핵심 가치와 믿음이 있겠습니다. 브랜드 장수의 필요 조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브랜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자산의 조합을 우리는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기업이 최적 수익을 위해서는 다수의 브랜드를 상호 충돌 없이 전략적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기업이 현재 관리하는 모든 브랜드의 리스트와 시장에서의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현황판을 우리가 브랜드 포트폴리오라고 정의합니다. 브랜드 포트폴리오가 추구하는 목표는 현재 위치에서 보면 보유 브랜드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브랜드들의 연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향후의 목표는 브랜드 총 자산의 레버리지를 높이고 신규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브랜드 아키텍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브랜드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기업 전략과 브랜드 전략과의 관계를 우리는 총칭해서 브랜드 아키텍처라 일컫습니다. 하나의 브랜드 전략을 모든 경우에 고집할 수 없기 때문에 브랜드 계층 구조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대상 제품이 어떤 식의 브랜드 계층 구조 믹스를 적용시키는가에 대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화면에서 브랜드 아키텍처의 유형이 세 가지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디드 하우스 형태고요. 그 구글이 대표적인 예가 되고, 또 하우스 오브 브랜드 형태인 P&G 회사의 예를 보여주고 있고, 하이브리드 형태를 갖는 코카콜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위계도입니다. 기업에 의해서 판매되는 제품들 사이에 잠재적인 브랜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브랜드 위계도입니다. 브랜드 포트폴리오의 평가와 리브랜딩 작업을 위한 필수적 현황판이 바로 브랜드 위계도입니다. 왼쪽은 그 아모레 퍼시픽이라고 하는 기업의 브랜드 위계도를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은 삼성전자의 브랜드 위계도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레 퍼시픽이나 삼성전자라고 하는 것은 코퍼레이트 브랜드, 기업 브랜드라고 하면,
그 아모레퍼시픽, 애니콜 이것은 패밀리 브랜드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의 뭐 아이오페 같은 것은 개별 브랜드인 것이고, 삼성전자의 삼성 갤럭시가 개별 브랜드에 속해 있는 것이고, 브랜드 수식어가 또 있는데요. 뭐 하이드라 솔루션, 토탈 솔루션 같은 거가 브랜드 수식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갤럭시 탭, 뭐 갤럭시 에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브랜드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나가는 기업 브랜드, 코퍼레이트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품 관련 또는 비제품 관련 속성이나 혜택에 대한 연상뿐만 아니라 태도에 대한 연상을 불러오는 게 바로 기업 브랜드입니다. 이 기업 브랜드는 특정한 문제 해결, 기쁨과 재미를 부여하는 것, 최고 수준의 품질, 첨단적이거나 혁신적인 기능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제품과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 또는 기업 제품과 직결되는 연상으로 장기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결국은 신뢰성, 트러스트가 상당히 중요한 기업 브랜드에서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패밀리 브랜드는 범위형 브랜드 또는 우산형 브랜드라고 칭하는데, 여러 제품 범주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브랜드를 패밀리 브랜드라고 합니다. 패밀리 브랜드를 도입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판매되는 제품의 증가가 있어서 제품 간의 유사성이 줄어들 경우에 사용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 두 번째는 공통된 연상들을 서로 차별화되는 여러 제품에 연결시킬 수 있는 효율적이라고 하는 수단이라는 점. 이것이 두 가지가 패밀리 브랜드를 도입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패밀리 브랜드를 구축하는 방법은 개별 브랜드로 출발하게 되는데, 관련성 있는 다른 제품군으로 확장하게 되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브랜드, 인디비주얼 브랜드입니다. 하나의 제품 범주에 국한되어서 사용되고 있으며 복수의 제품 형태들에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별 브랜드의 이점을 보면 브랜드 컨셉과 마케팅 활동이 특정 소비자 집단의 욕구 충족에 맞춰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특정 브랜드의 실패로 인해서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개별 브랜드의 단점을 보면 개별 브랜드만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브랜드별 자산 구축으로 인해서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에 복잡하고 고비용이 드는 것이 바로 단점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수식어입니다. 동일 브랜드가 부착된 제품 범주 내에서 제품들 간의 어떤 품질이나 속성이나 기능에서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브랜드 수식어가 됩니다. 좋은 예가 우리가 조니 워커라고 하는 양주가 있는데요. 그 조니 워커의 어떤 수식어 중에 레드 라벨, 블랙 라벨 이런 라벨이 있는데, 그 라벨에 따라서 조니 워커의 상품, 중급품, 하급품 이런 것을 표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또 라면 같은 경우에 뭐 순한 맛, 뭐 매운맛 이런 것도 이제 속성과 관련되어 있는 브랜드 수식어가 되는 것이고요. 기능과 관련해서는 코닥 필름의 경우에 과거에 100, 200, 400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능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수식어의 기능을 보면 첫 번째는 시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제공한다는 측면이고, 두 번째 중간상이나 소비자들이 제품들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브랜드 수식어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장수의 필요 조건으로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략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커는 성공적인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략을 위해서 7가지 핵심 지침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7가지 핵심 지침의 첫 번째는 브랜드 투자에 대해서 자원을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할당해야 된다. 두 번째는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략을 비즈니스 전략이나 그리고 개별 브랜드 전략과 연결시켜야 된다. 세 번째, 브랜드 포트폴리오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차별화 요소를 바탕으로 강력한 브랜드 포지션을 창출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타 산업과 일부 브랜드를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으로 관리해서 브랜드 제휴를 통해서 장기적인 전망과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여섯 번째는 파워 브랜드나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레버리지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 브랜드를 레버리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7가지 핵심 지침을 성공적인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스타우드의 브랜드 아키텍처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고전적 휴양 개념에서 현대적 즐거움을 만끽하는 개념으로 합리적 비용이나 대중적인 차원에서 고급 화려함 쪽으로, 그래서 업계 전문가들의 어떤 평가를 통해서 호텔이 슈라톤 호텔은 어느 위치에 있고, 뭐 W 호텔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웨스턴 호텔은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맵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브랜드 장수의 충분 조건입니다. 브랜드 장수의 필수 조건이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한다고 하면, 브랜드 장수의 충분 조건은 바로 브랜드를 혁신하는 리브랜딩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브랜드의 핵심 가치는 유지하면서 새로움을 더하는 것, 추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새로움을 추가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리뉴얼하는 것, 두 번째는 브랜드를 리뉴얼하는 것, 세 번째는 브랜드를 갖다가 리포지셔닝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리브랜딩입니다. 우리가 이제 리브랜딩, 그래서 이미지를 갱신하거나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모든 브랜드 혁신 활동을 우리는 리브랜딩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리브랜딩이 필요할까요? 소비자 욕구가 계속 변화하고 있고, 또 사람들은 고령화되고 있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리브랜딩이 필요한 조건 두 번째는 바로 브랜드 수명주기에 따라서 브랜드가 노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리브랜딩이 필요한 것은 목표 고객들과의 관련성이 감소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리브랜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리브랜딩의 첫 번째 전략이 바로 브랜드 리뉴얼 전략이 되겠습니다. 브랜드명을 변경하거나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성 요소를 수정하고 변경함으로 해서 노후화된 그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새로운 이미지로 부가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브랜드 리뉴얼 전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브랜드 리뉴얼 전략이 디자인을 리뉴얼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 리뉴얼은 브랜드 로고를 수정한다거나 보완하는 것이 디자인 리뉴얼이기 때문에 디자인 리뉴얼이
브랜드 리뉴얼 전략은 아닌 겁니다. 브랜드 재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브랜드 리뉴얼 전략에서, 즉 브랜드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브랜드를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브랜드의 재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는 장수 롱런 브랜드 구축을 위해서 이것이 필수적이고, 두 번째는 브랜드 개발 초기부터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창조적인 변화 내용과 방향뿐만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브랜드 리뉴얼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즉 브랜드 리뉴얼의 방법은 아까 진부화 이미지를 쇄신해야 되겠죠. 진부화 이미지를 쇄신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브랜드의 노후화입니다. 우리가 쿠쿠라고 하는 그 브랜드 네이밍이 영어로 쿠쿠로 바뀌었지요. 우리가 미원이라고 하는 MSG 인공적인 어떤 미원이라는 것도 청정원이라고 하는 걸로 바꿈으로 해서 부정적인 연상을 바꿨던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의 리젠트 증권도 영어로 바꾸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꿨던 겁니다. 브랜드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우리가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대가 필요하고, 기업의 철학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상의 약점을 극복하고, 브랜드의 위상을 재정립시키고, 신규 사업 영역으로의 진출, 이런 것들이 바로 브랜드 이미지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브랜드 리포지셔닝입니다. 경쟁 브랜드의 어떤 그 포지셔닝이나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브랜드 경쟁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또 해당 세분 시장의 크기나 수익성이 낮아서 새로운 시장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브랜드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내부의 다른 브랜드와 자기 잠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브랜드 리포지셔닝이 필요한 겁니다. 브랜드 리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제품으로 시장 방향만을 재조정해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존슨앤존스 베이비 로션이라고 하는 것은 순한 화장품 브랜드로 리포지셔닝해서 성공한 좋은 예가 되고요. 또 동아제약의 매출액이 500억이 넘는 바카스라고 하는 것도 젊음 지킬 것은 지킨다, 젊은 날의 선택이라고 하는 어떤 브랜드 리포지셔닝을 해서 성공한 예가 되겠습니다. 즉 기존의 제품으로 시장 방향만을 재조정해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고와 프로모션에 의한 리포지셔닝 전략은 설득력이 약해서 소비자에게 허황되게 인식되어서 실패할 가능성이 큼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브랜드 리포지셔닝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서브 브랜드 전략을 통해서 시장을 진출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진화를 발전시킴으로 해서 리포지셔닝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완전히 새로운 목표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그걸 겨냥한 리포지셔닝이 있겠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리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소비자 인식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과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 때문에 막대한 마케팅의 어떤 예산 또는 비용이
수반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브랜드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맞추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두 가지 더 설명하면, 교과서 203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업 브랜드 리뉴얼 사례가 뭐 열 몇 개 기업이 있으니까 한번 보는데, 그 제일제당 그 변경전하고 변경 보면 변경 내용이 상당히 역동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를 담아서 고객에게 새롭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이미지 표현 사례가 거의 보여주고 있고요. 국민은행도 KB로 바꾸면서 별의 이미지로 국민은행의 번영과 성장을 향한 의지, 선진성, 역동성으로 앞서 나갈 밝은 미래의 의지 표현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도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딱딱한 경직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현대적이며 심플한 서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을 표현한 것이 그 리뉴얼 사례가 보여주고 있고요. 삼양도 한글로 삼양으로 되어 있다가 영어로 바꿨는데 생활의 풍요로움과 편리성을 의미하는 9개의 도트, 점 찍은 거죠. 도트와 4가지 컬러를 구성해서 다양성과 동적인 느낌을 잘 표현했고요. SK 주식회사도 SK, 오른쪽에 나비 같은 모양이죠.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나비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인간과 사이의 친화적인 그룹이라는 감성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 보여주고 있고요. 금호 아시아나도 그 빨간 날개를 연상시키는 윙을 통해서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아서 역동적인 그룹의 이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고요. 기업은행도 IBK로 바꿈으로 해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비상하는 새를 모티브로 해서 새롭고 친근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고요. 한화도 정적이고 보수적인 이미지를 탈피해서 한화 트라이서클이라고 하는 심벌을 도입해서 글로벌 기업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고요. 웅진도 기업의 경영정신인 또 사랑의 덕가 정신인 일, 사회, 변화, 조직, 도전, 고객을 감성적 아이콘으로 표시해서 인간 중심적이며 감성적 기업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혜태제과도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혜태제과의 열린 마음을 티읕자의 투명한 디자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일우유, 매일도 우유방울이 중심에서 퍼져나가는 현상을 통해서 신선함과 신선한 에너지가 고객과 사이에 퍼져나가고 전달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고, 유제품 전문 기업의 이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리뉴얼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KT도 올레 KT라고 바꾸면서, 이 올레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로의 역순으로 역발상 경영과 한자의 올레로 미래가 온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환호와 탄성을 나타내는 감탄사로 올레로 기쁨과 감동의 의미를 잘 전달하는 기업 브랜드의 리뉴얼 사례가 교과서 203페이지에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번 교과서 203페이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장의 사례는 그 화학회사 머크라고 하는 기업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례니까 사례를 한번 읽고 분석하고 또 여러가지 그 인터넷을 통해서 머크 기업을 한번 찾아서 최근의 어떤 내용들을 첨부해서 머크 사례에 대한 분석도 잘해서 나중에 과제로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장 8장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브랜드 1절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와 소비자 심리에 대한 것을 1시간 공부했고, 또 1시간은 프리미엄과 체험 경제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장수 브랜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1시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8장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